TV의 이현영입니다. 참사랑TV에서는 개국과 더불어 10회에 걸쳐서 우리의 통일운동에 대한 특별한 대담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분단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화통일가정연합, 즉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도 출범한 지 61년이 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통일가는 늘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아픔과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참부모님의 통일에 대한 큰 노정은 이 민족의 방향을 제시하고 늘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특별대담의 첫 출발은 91년 한반도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인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간의 만남을 중심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의 학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일성과 문선명이란 책을 집필하신 고려대 명예교수로 계신 우리 김동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김회담 20주년을 기념해서 문김회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하신 우리 선문대 윤왕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규 교수님은 북한학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북한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1970년 초, 그 당시만 해도 그 김일성 관련 책만 가지고 있어도 정보계통에서 참 수색을 받고 연행되고 이런 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그대로 아직 팽팽히 살아있을 테니까 지구 인구의 가반이 공산권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고 학교도 공산주의 교육학 이론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공이 원래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남한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서구의 이론을 교육학 이론을만 애들에 가르치지 전혀 공산주의 사회 여러 가지로 그런 데에서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저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책을 김일성과 문선명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동안 여러 가지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읽음으로써 김일성은 대비를 시키려고 물론 설정했지만 하나의 유인책이고 말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통일교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그 잘못된 오해를 내가 밝혀놨기 때문에 그걸 일반 시민들이 읽고 많이 이해해 주라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큽니다. 통일교에 대한 그런 편견을 없애려는 그런 하나의 시도였죠.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논문을 통해서 사실은 문김회담이라는 용어를 좀 보편화시키셨는데요. 논문을 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통일교인도 아닌데 왜 그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과의 그 단독 회담이라는 논문을 쓰게 되냐면 제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2003년에 그 북한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북한을 전공하니까 북한 자료들을 쭉 이렇게 이제 스크린을 하고 이제 모으는 중에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민족이 대단결로 통일을 이룩하자 하는 팜플렛인데 이게 이제 그 2000년에 노동당 출판사 나온 이 책자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이게 보고 세계평화연합 총재와 한 담화. 근데 세계평화연합 총재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때만 보고는. 근데 제가 이것을 들고 내용을 쭉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건 북한학을 전공하려고 또 연구하려고 그럴 때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요. 북한의 원정이나 심지어 노동신문이나 이런 보도자를 제보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민족의 대단을 종통이나 이러자 이건 나온 건 아는데 예. 이걸 다 묶어놓으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가서 자료를 쭉 찾다가
서점에서요 쫙 찾다가 이걸 찾았어요. 덜컥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밤에 들어와서 이제 쭉 읽었죠. 그 수집한 걸 쭉 읽었는데 여기가 이제 문선명 총재와 그다음에 김일성 주석이 만나는 걸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그걸 쭉 기술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문김회담에 대한 북한의 유일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왔죠. 와서 연구를 할까 말까 한데 그 당시는 상당히 제가 조금 카톨릭이라 통일교 개신교 기존에 그 선입과 편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묻혀놨어요. 묻혀놨는데 또 이게 2년이 되다 보니까 선문대 교수로 오게 돼서 2년이 되다 보는데 결정적으로 20주년이 다 돼 가는데도 2012년 20주년이 다 돼 가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회에서 논문이 나오거나 이걸 관련해서 발표를 하거나 이걸 저서가 나오거나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때 20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한번 그 학술적 논문으로 학자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게 됐던 거죠. 분단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은 참 많습니다. 김구 선생님부터 해서 그 문선명 총재가 가시기 전에도 바로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 씨의 방북이 있었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엄청 다릅니다. 이미 그 1988년에 당시 평민당 의원이었던 서경은 의원이 이제 그 미립북을 했었는데 88년 당시는 안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89년 이제 임수경 방북의 그 시점과 맞춰서 이게 터져서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바로 89년 3월 25일경이죠. 3월 말 25일경에 당시 그 항석영 그 소설가가 방북을 했었죠. 그 다음에 거의 한 그 5일 후에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수경 당시 그 전대협 그 대표로 해서 또 방북을 했거든요. 이게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모두 다 밀리 입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의 허가나 절차를 받지 않고 단지 북한의 초청에만 의해서 갔었거든요. 그러나 그 91년에 우리 저 문선명 총재님은 공식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받고 북한의 초청을 받고 갔기 때문에 최초로 그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방북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김일성 주석과 그 최초로 연조 단체의 세계 연합 총재로서의 그 파트너로서 민간 단체와 정상 간에 아마 이것도 세계 최초일 거예요. 민간 단체의 대표와 세계 평화 연합 총재와 그다음 정상 간의 그 국가 문제, 남북 간의 해남 문제, 이산 가족 문제, 북한 핵 문제, 정상회담 문제, 개최 문제, 그 다음에 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남북 경제 교류 협력 문제를 그 2시간 반 동안 같이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건 유일한 회담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챕터 1로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박사님께서 그 당시 남북관계 또는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좀 말씀을.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당시 그 북한으로서는 이미 90년 초부터 이른바 경제난이 식량난이 시작되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 미국으로부터 핵 문제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는 뭐 자연재해가 그 상당히 많았어요. 그 뭐 아주 그 한발이라다가 또 홍수에다가 이런 그러니까 식량난도 떨어지지. 그다음 또 남쪽에 노태우 정권은 당시 북방 문제 가지고 소련하고 가까이 하면서 북한 뭐 잘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급해가 있는 편에 우리 문 선생님을 불러서 아마 내 생각에 김일성의 그 자기의 속셈은 그 좀 대폭적인 경제 원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옛날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 가운데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했는데 또 뭐 문선명과 김일성과 문선명이라는 책을 저술하셨으니까 여담입니다만 두 분의 풍채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로 연령을 치면 뭐 선생님이 좀 미치지만 그 뭐 잘 아시는 이야기로 김일성 주석이 그 몇십 년 동안 외국 원수 뭐 기타 사절단을 만나면 절대 그 자기는 사진 찍어서 손을 뒤집을 지고 앉히는 건데 그걸 아시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진 찍으러 나갈 때부터 딱 잡아 안 놔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정말 재밌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 지금 사진 유일한 그 손잡고 찍은 걸 요 사진 하나네요. 연배가 아마 8살 차이인가. 예, 8살 차이입니다. 그 뭐 우리 김일성 주석은 1912년생이고요. 우리 문 총장님은 1920년생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8살 차이로 되어 있는데 두 분 다 건장한, 정말 건장한 신체 체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일성 말하자면 이 손을 잡고 찍는 사진은 많아요. 문익환 목사님하고도 손 찍고 많은데 특히 그 만찬을 하실 때 말이죠. 우리 물론 그 회담을 하면서도 서로 호재 행님 동생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장자니까 김일성 주석이 행님이고 문 총재님이 아우 동생에 대해서 현재직을 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걸어서 만찬장으로 가는 유일한 케이스는 두 분의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모든 자율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 김주석이 어느 모임에든 뭐 부인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 문선명 총재님, 한학조 총재님 같이 가셨거든요. 보니까 전 회담에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만남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같이 했고 지금 아마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대북 관계의 그와 같은 두 분의 회담의 유업을 가슴에 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같이 찍었다 그래서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무슨 뭐 평화나 통일 사상에 대한 것이 그 외에 나타난 건 아니고요. 지금 관례상 우리 김일성 주석뿐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그 위원장은 이설주를 내세우면서 나오는데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일성 주석은 공개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같이 영부인을 대동하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공개 석상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그 예빈 기빈들이 오면 이런 포즈로 합니다. 그 김주석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부부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 한 총장님께서 이때 김일성 주석과 우리 그 쉽게 말하는 문 총장님의 이 회담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평상시 그 한 총장님이 그 문 총장님을 모시고는 평화 통일 사상, 남북 통일 운동 사상에 대한 현장, 그 현장감을 몸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득했다는 점에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지금 체득을 하셨고 그 체득된 것이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통일운동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종교적인 용어지만 문선명 총재님 양이분을 참부모라고 하고 김일성 주석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뭔가 통하는 면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뭐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만 요점 이야기하면 이 북한의 김일성과 우리 문선명 선생님을 딱 그 사상 뭐 이런 쭉 삶을 대비를 시켜 보면 내용은 전혀 반대지만 흑과 백이지만 이 프레임 형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가 아까 그 하나의 예를도 그 호칭도 참 아버님, 참 부모님, 이런 어버이 수령 이라든지 뭐 기타 그 많이 있죠. 이런 막 것을 보면 그 참 재밌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이 두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어쩌면 개인적인 큰 친분을 뭐 쌓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큰 문제를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분은 뭐 북한을 이끄는 정치적인 최고의 지도자이면서 절대 권력자이고, 한 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종교 지도자이고 세계적인 평화 운동가인데 통하는 점이 있을까요? 통하는 사상은 다 통하죠. 통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문 총재님과 김 주석 간의 사상성을 놓고 봤을 때, 김일성 주석은 주체 사상에 터잡고 있는 김일성주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란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 총재님은 하나님주의에 터잡은 기독교 사상이 터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는 궁극적으로 어떤 걸 지향하냐 그러면은 자기의 절대 권력, 다시 말해서 사회 정치적인 그 원리로서 사회, 국가를 어떻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걸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를 해 나간다는 점. 그래서 이제 3대 권력 세습이라는 자기의 왕조로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이 김일성주의가 나오는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 총재님은 아까 하나님주의, 기독교 사상에 터잡으면서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천인국 세상, 그래서 이 현실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류 구원 문제,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종교, 사회 종교적 사상적인 틀에서 세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지향점이 다르지만 두 분이 사회를 구원하던 그걸 맹물을 내세우던 사회를 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원리로 내세운다면, 단지 우리 문 총장님은 세계, 세상, 인류의 구원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문제는 같지만 세상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결과, 그 결과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김일성 주석의 김일성주의는 궁극적으로 부자 권력 세습과 자기 권력, 독재 권력, 세습 권력 유지한 쪽으로 국가나 이 체제를 가져버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문 총재님의 사상은 인류 구원, 세계 세상, 통일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좀 나왔습니다. 우리 김일성 말했지만 북한이 그러한 결과에서 저는 수령 가족 국가제라고 호칭을 합니다. 수령 가족 국가제. 이게 뭐냐면은 치자, 다스리는 자를 아버지라고 놓는데요. 수령 아버지를 놓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주의에서. 그 다음에 어머니는 당을 놓습니다. 어머니 당. 그 다음에 밑에 인민, 아들은 인민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수령이 국가를 통치하고, 당은 어머니로서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인민은 아들로서 끌어오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수령이 하기 때문에 이걸 교주가, 쉽게 말해서 창세주가 주체사를 만드는 사람이 김일성이라니까, 김일성이 북한에서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조선. 그래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아버지. 이러면서 명확하게 헌법에서도 규정을 탁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가 돼서 북한을 통치하고, 그 2대 수령 예수가 김정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예수 선구자가 나온 게 김정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령 가정 국가제에서 전 인민들이 신도가 되어 있죠. 국가가 교회고요. 그래서 이 측면이 북한의 권력 시스템을 완전히 독재와 절대 권력화, 그래서 김일성 종교화, 국가 되어 있는 그 특징을 저는 수령 종교 가족 국가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04년도에 그렇게 논문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은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김일성 주석이 더 오래 살았다면, 그때 문김 회담에서 약속되어진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서 2%는 없지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2%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사실상 남북 통일의 그 시점을 앞당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남북 통일이라는 건 완전한 통합이 아니고요. 우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제1단계가 남북 하의 그 협력 단계입니다. 그 남북 교류 협력 단계고요. 2단계가 남북 연합 단계군요. 3단계가 국가 통일 수립 단계 아니겠습니까? 1단계 남북 교류 협력 단계, 남북 그 화해 신뢰 단계. 이 1단계에 들어가는 단계는 두 분이 그 합의한 사항, 그다음에 그 쉽게 말하면 김주석이 1994년 7월 달에 그 일찍 서거하지 않으셨고 우리 그 문체님처럼 계속해서 90세, 92세까지 같이 사셨으면 충분히 제1단계 통일의 기반은 될 것이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께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치인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통치자인 그가 아주 종교적인 북한 체제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 거꾸로 문선명 총재께서는 종교인이면서 아주 세계주의 또는 아주 평화 이상의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요. 좋은 참 말씀인데 그 연관해서 이야기하면 그 김일성도 원래 그 뭐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 심적 이 구조는 기독교를 상당히 그 이해를 하고 그래서 또 문재인하고 빨리 마음도 통화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주어진 이 정치 환경이 반기독교적인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서로 그 통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 조금 더 달리 생각하는 한 가지는 그 금강산 개발이 들어있거든 그거요. 그래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정부 측에서 알고 통일교수 하기 전에 막 오히려 빼앗는다 할까 해가지고 그 현대로 안 줬습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피한 게 잘 됐어요. 만약 통일교수 주관회가 해도 틀림없이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과에 그때 허동찬이라고 일본 조선대학교 교수로 하시다가 제일 교포인데 그 좀 김일성 비판을 했다 해가지고 파면돼 가지고 그 오시는 걸 우리 과에 북한학과 교수로 한번 초빙했습니다. 그래 계시는데 그 현대 아사히 막 그 금강산 사업 시작할 무렵에 그 저희들이 이제 북한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념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그 스폰서를 좀 찾으려니까 없어서 현대 아산을 그 교수님을 둘이 찾아갔죠. 지금 그 개동에 그 가가지고 그때 부사장을 만나가지고 그래 이런 취지로 지금 세미나를 좀 하려는데 스폰서 좀 해주라니까 그 좀 힘들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뭐 돈을 안 준다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 허동찬 교수 말씀이 그 당신들이 지금 대북 관련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의 100% 망하게 돼 있다고 그래 딱 단정을 합니다. 그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소리가 힘들거든요. 그 또 대표자한테. 그래 그 근거를 대입니다. 내가 막 일본도 나고 자라고 그 쭉 있다가 조총련에서 활동하다 왔지만 우리 조총련 제1교포가 99%가 눈물을 흘리고 나왔는데 평양 가가지고 사온다고 그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 좀 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야 뭐 그 참고도 안 했겠죠. 여하튼 그래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를 힘들게 했는데 우리 통일교 스님이 했더라도 뭐 별로 차이가 없이 그래 안 됐거나 하지만 그러나 또 그 평화자동차도 잘 뭐 하고 있으니까 또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 회담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회담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이런 내용을 또 의미 있는 논문으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회담이 되어지기까지 보면 실무자들의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우리 박보희 사장,
북한에는 김다련 부총리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김다련 부총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김다련 부총리는 누굽니까 김일성 동생이죠. 김영주. 예. 김영주와 이렇게 어떤 좀 친인척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교원도 이렇게 하고 연구원도 이렇게 하면서 1970년대에 이제 과학원, 조선과학원 있잖아요. 과학원의 대표로 해서 동유럽을 이제 가면서 경제적이고 대외 과학기술적 분야 이쪽을 이제 섭렵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 대표단, 대표단 자격으로, 대외 경제단 대표 자격으로 또 동유럽을 이게 다니면서 그 흐름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9년에 이제 부총리를 하고 대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무역상 하면서 사실상 대외경제 파트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외경제에 대한 쉽게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하는 북한의 사실상 1990년대에 대외 경제의 실무 책임자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91년에 우리 문김 회담이 된 이후에 1992년에 북한 경제 시찰단을 최초로 이끌고 우리 남쪽에 와가지고 이제 경제 시찰단을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남쪽의 경제상 정책 실무자를 만났고 그래서 남쪽의 경제 현황을 그대로 또 알고 이제 건너를 갔습니다. 이제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92년에 또 독일도 방문해서 독일의 변화는 그다음 통일이 된 직후 아닙니까? 그렇죠. 92년이니까. 그래서 독일의 상황도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93년에 28 비닐론 연합기업소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자천이 되죠. 그러면서 불행스럽게도 아마 98년인가요? 98년에 이렇게 자살을 했냐 아니면은 서게 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북한의 개혁파가 사라지게 됐는데 또 91년에 김다련을 만난 게 롯데관광 그 당시 회장이 91년에 아마 김기병 회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91년에 베이징에서 김다련 부총리를 만났어요. 근데 김다련 부총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렵단 말이야. 우리는 쌀이 없다, 모자라다. 심지어 1년에 200만 톤 정도 이것도 모자라다. 응? 당신들이 많이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우리 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경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걸 털어내놨는데 그게 바로 1995년 바로 대홍수 큰 물표가 나면서 북한이 이제 이른바 고난의 행군하면서 200만, 300만이 아사가 나면서 97년에 황장혁 당시 당비서 국제담당 비서가 이게 탈북하면서 망명 오는 사건. 그 당시 이미 김다련 부총리가 이미 그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 95년, 6년, 7년, 8년에 올 수 있는 대재앙, 식량난에 의해서 많은 북한 인민들이 이게 굶어 죽어갈 수 있다는 걸 그 당시에 했는데 이 당시 공안정국이 붙고 말이에요. 우리 문김총리에서 우리 합의를 해와서 그쪽으로 한다 그래도 공안정국이 부르고 김영삼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핵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게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문김 회담에서 합의상이 작동이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들이 죄 없는 인민들이 200만, 300만이 야사해가는 2005년, 8년 그런 걸 민족적 아픔이 초래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좀 울컥하는 심정이 나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쩌면 문김 회담이 아주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회담이 되었고 그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는데 기회를 놓치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다련이라는 인물은 아깝게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문선명 총재를 만난 결단 누가 내린 걸까요? 문선명 총재님 측에서 먼저 시도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우리 문선명 자서전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 내용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 당시 1990년에 그 당시 러시아를 방문해서 고르바초프 소련을 방문해서 고르바초프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공산주의 종언을 물론 이제 1900 아마 제가 85년 정도에 공식적으로 그 공산주의 종언을 미국의 무슨 뭐 집회에서 말씀하셨다고 증언으로도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90년에 고르바초프를 하면서 이제 그 소련이 개방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무너지는 그도 가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신 아마 이 문총리께서 91년에 이제 이걸 북한도 이걸 좀 우리 인간의 해방을 좀 평화를 전환하는 요게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소련에 이제 그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오면서 박보이 총재님 당시 박보이 총재님의 그 증언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걸 무조건 추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북한은 우리 이거 뭐 접촉하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그 생명이 위험하고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말이 어떻게 아닌가? 무조건 가지고 한번 하시라는. 근데 거기서 이제 문 총재님의 어떤 그 추진력, 결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지력 이게 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 총재님 지시에 의해서 박보이 당시 그 총재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만약에 문선명 총재님은 북한의 초기, 정권 초기에 탄압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왜 그 탄압에 어쩌면 뭐 정권의 지도자인 김일성과의 회담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게 어디까지나 참 크게 말하면 세계 평화고 좁게 말하면 우리 같은 민족의 참 하나의 그 같이 사는 평화인데 또 선생님도 또 고향도 정주시고 사람이 나이 들면 또 그 수고 조심이 됩니다. 막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고 어디까지나 그 가디즘이라는 하나님주의 세계 평화 그거에서 전부 이 펼치에 내려갔는데 참 그러나 기반은 이제 철학은 사상과 철학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갔으니까 걸어가면서 길을 닦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역사적으로 이어진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꾸로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문선명 총재 입장에서의 그 간절한 만남을 주도했던 그 역사적 의미들을 얘기해 봤는데요. 김일성 주석은 왜 만났을까요? 승공운동가이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철저한 승공주의자의 최고의 거두인 문선명 총재를 왜 북에까지 부르고 만나고 했을까요? 예, 그 당시 그 일단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보면은 아까도 조금 언급됐지만은 1989년, 90년, 90년 이 그 시기적 상황이요. 세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쉽게 말하면 세계가 이제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시대적 대전환기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코페르니쿠스 그 대전환의 이제 시기였거든요. 이 시기 속에서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동부 유럽의 모든 뭐 유고, 체코, 폴란드, 뭐 동독 전부 다면서 더더구나 동독이 서독이 그 흡수식, 물론 선택이지만 흡수식 돼버리는 통일로 가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당시 그 우리 그 한국하고 경제 협력에 대한 연락사무소를 이렇게 지금 낼까 말까고 막 내고 하는 여당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소련하고도 이어서 러시아하고도 막 그런 되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 고립화 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그 탈출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결국은 남북 관계의 틀 구도 속에서 믿을 건 혈액은 민족의 피, 우리 뿌이다. 이게 이제 우리 문총님하고도 김수성과도 같이 그 공통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때
남쪽에 아까 같이 1989년에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후 우리 88 특별 칠칠선언을 내놨잖아요.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교류협력 카드를 들고 나왔잖아요. 이때 이제 국내적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때 88 올림픽 이후에 그 다음에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 정책을 내세우면서 칠칠선언을 카드를 내놓으면서 교류협력으로 하자고 들어오는 이 마당에 선택이 우리 남쪽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미국을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뭐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뭐 서경원 의원이라든가 이 당시 뭐 임수경이라든가 황석이나 그 소설가다 이런 분들을 교체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의 장으로 들어오면서 생존, 체제 생존,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는 점에서 요게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서 생존의 어떤 돌파구 입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김일성과 우리 저 주석과 우리 저 문 총재님은 평안 남도, 평안 북도, 평안도 출신들이에요. 평안도. 남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그 문 총재님은 평안 북도 정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김주석은 평안남도 이제 그 대동군 그러니까 지금 평양 만경대 출신이니까 예, 만경대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정서적으로 그 당시 시상에서 좀 그 숭실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기독교 그 학교 그렇지 오산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 가면서 그 다음에 그 신앙적 이런 측면들이 조금 결합되면서 아까 연세가 들으면 우리 저 김동희님한테 연세가 이제 70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80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고향에 대한 정서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이 물밀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게 상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통할 수 있는 세대에 있다고 김일성 주석은 판단을 했었고 당시 또 문 총재님의 그 국제사회적인 지위와 역량 그건 엄청난 그 거인이기 때문에 북한이 플러스면 돼서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감하게 같이 와서 상통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극과 극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991년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간의 회담은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반도의 통일을 구상하고 큰 통일의 단판의 한 장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그 의미 있는 사건을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큰 단판을 중심 삼고 통일에 대해 큰 걸음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는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간의 만남을 중심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사상적인 대립의 측면도 다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